토요일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 바로 형사공탁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해자가 감형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KBS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스타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일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5.6%까지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과 같이 69%를 유지하기로 했고 토지 역시 77.8%가 아닌 65.5%로 반영 비율을 낮춘 건데요.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책 폐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는 국민 세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올린다면 주택 경기마저 침체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부동산 시장 급변기에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이대로 정책을 폐기한다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세수가 감소한다면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제한이 생기고 각종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생각해볼 지점은 정부가 최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스스로 키웠다는 점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당원인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그 영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22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다우닝가 합의라는 이름의 이제 합의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미리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한 년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이 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 태평양 또 중동 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국방, 안보,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대폭 강화해서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외양서 및 방산 공동 수출 MOU 등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근데 좀 내용이 추상적이긴 한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나오겠죠. 아예 뭐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 대통령실 발표에 있긴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정상회담 결과는 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좀 세부적으로 뭐 어떤 MOU라든지 뭐 어떤 뭐 그렇죠.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언론에 이제 풀이되잖아요. 뭐 협력의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이제 그런 네. 것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차피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성과가 이렇다 이렇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중 자유무역 협정 FTA 개선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요. 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거시 경제 이슈 및 창호 투자 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금융 협력 방안과 더불어서 AI, 디지털, 또 우주과학, 바이오 등 이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존 한영 자유무역 협정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국방부가 오늘 북한이 이르면 내일 새벽에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까지 한 상황이에요. 네, 앞서 이제 북한이 일본 정부에 이 위성 발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NH방송과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이런 내용의 메일을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군 당국도 그런 언급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언급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9.19 남북 군사합의 중지 가능성 대통령실이 직접 밝히고 나섰어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현지 프레스룸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네. 이 북한의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면서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통일 외교 안보 당국도 이 북한에 대해서 연이어 경고성을 발했는데요. 통일부는 이 한미일 공조로 대응하겠다, 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즉각 중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외교부도 임수석 대변인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어요. 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스함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 예고 기간을 하루 앞둔 오늘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칼빈스함은 오늘 오전 8시 30분께 부산 먼바다에서 포착되기 시작해서 9시 10분께 육안으로 식별될 만큼 가까이 들어왔는데요.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인 칼빈스함이 한국을 찾은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공개적으로 부산에 입항한 것은 이제 지난달 12일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중국이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중국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예고된 데 대해서 이 한반도 방위미 국면 교착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한반도 형세를 방임하는 것이 계속해서 국면을 교착 상태에 빠뜨린다면서 이는 각 당사자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당사자가 문제를 똑바로 보고 대결과 압박을 중단하며 실제 행동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해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한다면서 다만 중국은 문제 당사자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미국의 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죠. 정부가 오늘 그동안 2차례 연기했던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 발표했네요. 네, 의사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학들이 당장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 정부 조사 결과 집계가 됐습니다. 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폭은 최소 2,151명 그리고 최대 2,847명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2주 동안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6개년 동안 희망하는 의대 증원폭을 최소치, 최대치로 나눠서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네. 이 조사 기간 중 가장 나중인 2030년도의 희망 증원폭은 보면 최소 2,738명 그리고 최대 3,953명으로 현원과 비교하면 최소 89.5% 최대 129.3%까지 이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데 뭐 제일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는 그러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뭐 의사 숫자는 그 이후에 막 한참 뒤에 의사가 이제 배출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관심거리였는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얘기가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가 내년 1월 정도에 확정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이 대학들이 희망한 다만 의대 정원 수요가 당초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이어서 이제 정부 결정에 영향이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예. 복지부는 지금 의학교육 점검반을 꾸려서 이 의학계, 교육계 그리고 평가 전문가 등과 함께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을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이 검토 결과를 참고해서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 정원을 결정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늘어나겠네요. 지금 분위기 봤을 때에는 일단 뭐 수요조사 결과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뭐 1,000명이 될지 얼마가 될지 최종적인 아마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의사협회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어요. 네, 의사협회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로 규정한다면서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대로 강행하면 의협은 14만 의사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의사협회는 뭐 의사단체이니까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이제 의료계에서 의사들의 집단이 이제 그 의사협회라면 의사협회죠. 보건의료노조는 뭐 간호사라든지 뭐 병리사 등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만든 노동조합인데요. 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의사인력 확충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원정진료로 고통받는 국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지금은 의사들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즉 정원 확대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의료노조가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매우 필요하다, 또 25%가 필요하다고 답해서 전체 82.7%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을 했습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정부의 이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기존에 있는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국민 절대 다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바란다 하면서 정부가 의사단체 민원만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요즘 바쁘네요. 대구도 갔다가 이번엔 또 대전에 갔어요. 예, 대전을 방문했는데 이 발언 내용도 좀 정말 예사롭지가 않았는데요. 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제 대전 방문 일정을 소화한 한동훈 장관은 먼저 대전 중구 CBT 대전센터를 방문해서 이 개소식에 참석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네.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과 희망이 되는 70년대 초반에 제가 태어났다면서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대덕이나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에 살길 바랬다. 대전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이 대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구 갔을 때도 대구 칭송하는 발언하지 않았어요? 대구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평소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존경해왔다. 그리고 또 6.25 때도 도시를 지켜냈다. 뭐 이런 산업화를 예, 선도했고 그다음에 무더위도 잘 이겨내고 계신다.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네, 한 장관은 이어서 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은 그 당시 공직자들의 해안과 과학기술에 대한 추진력,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훌륭한 과학자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던 열망, 그리고 대전에 계시는 과학자들의 헌신적 열정 덕분이라며, 그런데 그 인재들의 요람인 대전이 지금 큰 도전을 맞고 있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후 카이스트 방문에서도 이 카이스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요. 법무행정 관련 이제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국가 전략 목표인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대전 이제 지역 발전에 대한 메시지로 읽혀서 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풀이도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될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다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보통 정치인들이 사실 그렇죠.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죠. 국회의원은 뭐 다 모든데 영역이 걸쳐져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총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총선 출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발언을 했어요. 일단 그 총선 출마 관련 얘기에 대해서는 오늘 확답을 피했는데요. 이 기자들이 총선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뭐 이제 여당에서 출마를 요청받았다는 게 사실이냐 이런 걸 물었는데 네. 한 장관은 해당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또 뭐 여당에서 출마 요청이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답변만 했는데요. 다만 자신의 화법이 기존 여의도 정치권 문법과 좀 다르다 이런 지적에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사투리 아니냐 하면서 나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보통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정치 참여 의사,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본인이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네.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냥 단지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정치에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 뭐 본인이 어떤 구체적인 결심을 밝힌 걸로 이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장관은 특히 이제 사실 질문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된 게 아니라 질문은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검사 탄핵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네. 한 장관은 그러자 고위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소고기 먹으면 탄핵 사유가 될까? 여기에 이 대표가 답해야 한다면서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한 장관은 또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 라디오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비난한 데 대해선 송 대표 등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대우 같은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든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난 2000년 당시 이제 송영길 뭐 등 이제 그 현재 민주당 586 정치인들이 연루된 새천년 NHK 가라오케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역공을 편 겁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 기억 잘 안 나는데 유흥주점 이름 그 상호까지 잘 기억을 하네요. 근데 이게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 이제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거는 좀 특히 말씀하신 대로 상호명까지 이제 나왔다는 미리 거는 준비한 바람이다. 좀 발언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냐. 뭐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뭐 네. 한 장관은 뭐 머리가 좋을 수도 있는 천재라고 거니까.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나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관련해서 이번 뭐 총선 출마를 어떻게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계양을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오늘 일부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그 원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질문을 받고 부인하지 않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이 국민의힘이 주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후에 이제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저격수로 나설 것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뭐 맞느냐 뭐 기자들이 이런 것을 이제 그 총선 출마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그러자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출마 시기와 지역에 대해선 본격 검토할 상황이 아니고 현직 장관으로서 업무에 전념하면서 이 때와 상황이 있으리라고 본다. 뭐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험지 출마를 할 것이다. 뭐 특히 계양이라는 구체적 지명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겠다. 당이 원하면 어느 곳이든 가겠다 이런 이렇게 뜻이잖아요. 답변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개각 있을 거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어차피 총선 출마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다음 달쯤이면은 어쨌든 장관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일 테니까. 네, 아마 그 총선 출마 100일 전일 텐데요. 그러면 아마 시한이 1월 며칠 제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건 그런데 일단 예비후보 등록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몸풀게 나서려면은 그렇죠. 특히 현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본인이 사표를 내면 그 순간부터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후임자가 정해지거나 그렇죠.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기 전에 되니까. 말하자면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놓고 나설 경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개각은 아마 12월 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만났다고요? 네, 지금 탈당된 거취를 고민 중인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희망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오늘 많이 배웠다. 우리 당에 오시면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의기투합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오늘 본인 거취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선 그건 오늘 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피하면서도
다만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적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당내에 저의 공간도 없고 너무나 숨막힌 상황이다. 이렇게 당 상황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인식을 보이면서 네.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하는 것에 희망을 봤다. 이 서로 공통점은 같이 이뤄내고 틀린 건 틀린 대로 또 따로 또 가치 방식의 그런 정치권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혁신위의 경선 관련 혁신안에 대해 평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에 적극 찬동한다면서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이다 뭐다 하지만 21대 총선 당시 저도 경선으로 천신만고를 겪었는데 다른 지역 의원들을 보면 진짜 엉망진창인 곳이 많았다. 이 민주당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도부 친윤 험지 출마, 불출마 압박을 계속 하다가 오히려 이상민 의원을 국민의힘으로 데려가는 그런 성과를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인용환 혁신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윤희원 위원장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혁신 과제로 꼽힌 것이 뭐 국민의힘 뭐 중진이나 뭐 지도부 또 이른바 친윤 이제 이런 사람들의 뭐 이선후퇴 험지 출마 이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 갈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게 당정 관계 문제에 대해서의 목소리를 낳느냐 이거였는데요. 그렇죠. 수직적인 당청 관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오늘 인유원 위원장이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그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은 나라님이다. 나를 자꾸 대통령 머리 위에 올리려고 하고 김기현 대표 머리 위에 올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 아니 뭐 당정 관계에 대해서 뭐 개선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대통령이 나라님이라니 이게 그 한마디로 혁신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취지의 비판이 좀 당 안팎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제 인유한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어린 시절 온돌방에서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부른 언어일 뿐이다. 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왜 이렇게 설화에 휩싸이는 겁니까? 이번엔 최강욱 전 의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이 같은 당 민영배 의원의 북꽃 선택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공화국이란 말은 그런데 붙이는 게 아니다.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영국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비유를 들고 와서 동물농장에 비유하는데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없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데 그걸 능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총중석에 좀 웅성거리는 방이 나오자 최 전 의원은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 추가적인 논란이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무관용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냈어요. 조금 근데 뭐 일단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뭐 이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 전 의원 실명을 언급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다만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다. 이 최강욱 전 의원에게 이렇게 엄중 경고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는데 네. 이 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은 사실 뭐 이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을 뿐 뭐 사과를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그러면 그 엄중 조처라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당내 어떤 윤리 심판원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강선우 대변인이 그 현재로서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 조정식 사무총장 문자 공지가 지금까지는 전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네. 다만 사과는 강선우 당 대변인 이름으로 이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이나 실망이나 상처를 줄 언행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겠다. 마음을 무겁게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대변인 명의로는 사과가 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설화에 휩싸인 게 지금 뭐 최강욱 전 의원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나 뭐 철험의 의원들이나 좀 너무 많아가지고 특정을 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당 안팎에서 다 비판이 나왔는데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이 윤석열 대표를 비판한답시고 암컷 운운하며 여성을 싸잡아 모욕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혐오와 분열에 저급한 삼류 정치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사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직접 비판했고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오늘 SNS에 쓴 글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었던 최강욱 씨를 이젠 떠나보낼 시간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해만 끼칠 뿐 우리 당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면서 최강욱 씨는 진정하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재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또 함께 자리에서 웃었던 민영배 김용민 의원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등 당내 비주류 의원들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
또 오늘 성명을 내고 네. 민주당의 전 의원으로서 엄중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돈을 맡겨 재판 이후 피해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공탁제도가 있죠. 지난해 12월에는 이 형사공탁제도가 개정돼 공탁 방식이 간소화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형사공탁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KBS 취재진이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김민지 KBS 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2월 형사공탁제도가 어떻게 개정된 건지 또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취지 자체는 좋은 겁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개정 전에는 형사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탁을 하려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피해자의 정보 열람을 신청하곤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특히 성범죄나 강력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정보 노출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유에서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이렇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이 가능해진 겁니다. 김 기자는 어떤 계기로 이 문제를 기획 취재하게 된 겁니까? 이 취재는 한 통의 제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피해 유족 앞으로 공탁금 3억 5천만 원을 맡겼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4년이나 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유족은 피고인이 돈으로 형량을 산 것 아니냐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 취재진이 이건 형사공탁 특례의 부작용이라고 보고 제도 도입 1년을 앞두고 형사공탁 관련 판결문 1000건에 이르는 광범위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기자 셋이서 10,000여 쪽의 판결문을 일일이 확인했고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공탁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감형을 해주더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서 취재를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법원 판결 988건을 심층 분석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 몰래 이루어지는 기습 공탁이 많았습니까? 일단은 기습 공탁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습 공탁이라고 하는 건 피해자가 이제 공탁금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말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피해자 몰래 법원에 돈을 맡기는 걸 말하는데요. 저희는 기습 공탁을 선고 2주 이내 이루어진 공탁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재판부에 반대 의사를 알리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적어도 보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네.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대응하지 못하도록 그냥 기습적으로 공탁을 걸고 바로 감형받는 뭐 이런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공탁 사실을 이 변호사는 알지 않을까요? 피해자들이 잘 몰라요.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 이렇게 선고 직전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재판부에 표현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예. 또 공탁이 들어온 시점과 공탁이 공고가 되는 시점 사이에도 좀 차이가 생기면서 공탁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이제 선고 결과를 알기 위해 재판장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공탁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또 액수가 더 많으면 감형받는 게 조금 더 많은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저희가 그 취재했던 사례를 보면 다른 변수 없이 공탁만으로 형량이 바뀐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요. 예. 전체 334건 중에서 55.7%가 형량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탁금의 범위는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3억 5천만 원까지였고요. 총액은 31억 8천여만 원. 이 돈으로 줄어든 형기가 1970개월이었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이거 그 형사 공탁제도를 뭐 재판부가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탁할 의사를
일종의 피해를 회복시킬 의사로 판단해서 감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네. 근데 또 공탁을 감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도 있었는데요. 예. 적지만 피고인의 이런 일방적인 공탁을 아예 감경 사유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면서 형량에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은 판결이 16건, 1.6% 정도였습니다. 네. 그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이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행태가 보였던 건데요. 재판부가 공탁을 양형 요소에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판결문들은 좀 중요한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또 뒤따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성폭력 범죄를 따로 분류해서 지금 이제 네. 그 판결문을 분석하셨잖아요. 그 중에 네네. 성폭력 범죄를 따로 분류해서 보셨을 때 어떻던가요? 네, 성범죄는 이제 다른 재산범죄와 좀 다르게 피해 본질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데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이런 이유로 성범죄만큼은 양형 과정에 피해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경향성은 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체 판결문 988건 중에 519건이 성범죄 관련 사건이었는데 네. 이 중 공탁 사실을 양형 요소로 고려한 경우가 365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건 중 7건이 공탁을 양형에 반영한 셈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전에도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피해자들은 이 공탁으로 감형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피해 회복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탁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게 감형에 반영이 된다는 사실을 좀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피해자분들은 공판 과정에서 수십 차례 엄벌 탄원서를 냈는데 이 엄벌 탄원서보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내건 공탁금이 양형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종의 이제 이런 그 기습공탁을 활용하게 되면 감형받을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미리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감형 방법을 공유하고 변호사한테 문의하는 일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요. 네. 얼마 공탁하면 실형 피할 수 있나요? 3천만 원 공탁했는데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이런 문의 글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랑 함께 판결문을 분석했던 변호사들께도 이런 문의가 좀 있는지 여쭤봤더니 실제로도 얼마 공탁해야 형을 줄일 수 있는지 물어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로 미뤄보면 새롭게 바뀐 공탁 제도가 감형의 수단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뭐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 인식 자체가 해이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형사 공탁 제도가 그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 법원에 접수된 공탁 금액이나 횟수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까? 네, 이전보다 실제로 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공탁 과정 자체가 조금 쉬워졌고 그런 이유에서 양도 많이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전무죄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KBS 보도 이후에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저희가 그 취재 과정에서 대법원에 공탁금의 양형이 반영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대책을 마련 중이신 건지를 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이 KBS 질문에 답변을 보내주셔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이 공탁 관련 감경 인자가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알고 있고 추가 정비 방안을 심의하고 양형 기준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희 형사 공탁 특례 제도 관련한 보도가 된 이후 지난 17일에 대법원이 공탁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공탁금의 거절 의사를 밝힐 때는 서류가 좀 필요한데 네. 이 서류 발급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에 일주일 정도씩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서 좋은 변화이기는 한데 예. 아직까지는 좀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한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이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선고 직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 공탁까지 양형에 반영이 되는 이런 관행부터 개선이 돼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감형을 노리고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것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기습 공탁을 통해서 감형을 받는 게 감형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더 추가로 보완해야 될 점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현재 그 형사공탁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해 회복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좀 배제가 된다는 점인데요. 예. 때문에 그 절차상 피해자들에게 제때 그리고 좀 제대로 된 공탁 정보가 제공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판결 선고 전에 공탁 수령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피해자의 뜻을 확인할 기회가 좀 보장돼야 합니다. 또 재판부도 단순하게 금전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생각할 게 아니라 공탁 경위를 피해자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서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네, 형사공탁제도의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가 동의하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형사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제가 공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이게 감형이 이루어지는 게 피해자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좀 네.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이 이제 대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고 법개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KBS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일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이슈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좀 급상승한 키워드들 분야별로 5위까지 뽑고 있는데요. 네. 1위 분야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할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어떤 할인이냐? 예. 이맘때쯤 되면 항상 들으셨을 그 수험생 할인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대입 수학 능력 시험 보느라 많은 고생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예. 함께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할인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영화 티켓을 할인받거나 여러 가지 할인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때가 되면은 또 운전면허 시험장이 상당히 또 대목이라고 하죠. 운전면허 시험 그것도 할인해줘요? 할인은 아닌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좀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수험생 뭐 할인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거는 몇몇 회사들도 있는데 제가 네. 좀 놀랐던 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운전대를 잡으신 분들이 이제 2005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확실히 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또 시작이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예. 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 대목을 좀 놓치지 않게 해서 자영업자분들도 맞춤 할인 상품 뭐 이런 것도 내기도 하고 또 이때 건강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 혹은 뭐 자세 교정 같은 걸 위해서 운동을 하는 이런 쪽의 프로모션도 있고 또 수험생을 취향 저격하는 여행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래요. 뭐요? 보통 이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만능 할인권이 이제 수험표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수험표를 거래하는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고 이제 파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이런 데다가 자기의 이제 수험표를 사고 파는 이런 행사,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할인 행사를 노리고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수험표를 사고 파는 것인데요. 이 수험표를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닌데 수험표를 산 사람이 사진이나 이름 바꾸면 이것도 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 수험표를 판 학생이 위험에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수험표에 개인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에 뭐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타인에게 매매 양도하거나 이벤트 업체에 제공하시는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된 시험을 치르셨는데 수험생들이 누릴 수 있는 잠깐의 작은 보상인데 이거 자칫하면 또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험표 팔았을 때 얼마나 돈 받겠어요? 받아봐야 기껏 뭐 몇만 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자신한테 그 다가올 위험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안 쓸 거 그냥 몇만 원 벌지 이런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범죄 피해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네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볼 때도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 주제는 연예 분야 영화 주제이고요. 키워드는 노량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노량의 제작 보고회가 실제로 이제 최근에 열렸는데요.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듯이 이제 뭐 이순신 역의 김윤석 그 배우를 비롯해서 다양한 배우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명량부터 시작해서 뭐 네. 한산 그다음에 노량까지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 노량해전이 이제 또 이 이순신 장군의 또 역사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이 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또 영화로 어떻게 표현됐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야간에 치러진 임진왜장의 7년 전쟁 중에 이제 야간에 치러진 전쟁이 또 노량해전이 유일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고증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달 20일 개봉인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출연하는 또 이순신 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김윤석 씨가 맡게 돼서 과연 이제 어떤 또 그 이순신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처럼 계속적으로 흥행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 역하는 배우들이 네. 자꾸 바뀌잖아요. 네네. 이순신 장군이 몸집이 커졌다 작아졌다. 약간 좀 적응이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요. 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면 저는 그 관점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잠깐 젊어졌다가 조금 더 나이가 그런 것도 들었다가. 있지만 몸집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네, 재밌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정확한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상이 정확하게 그 당시에 그려진 초상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재미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3명 중에 1명하고는 좀 비슷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 IT 과학 분야인데요. IT 과학 분야에서 게임 주제가 간만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키워드가 여러 개인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가 롤드컵입니다. 음. 이제 일명 롤드컵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인데 네. 이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한국의 T1의 우승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 19일에 우리나라 이제 구로구 이제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것인데요. 네.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주면서 중국의 웨이보 게이밍을 3대 0으로 이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커가 어떻게 보면은 멋진 4번째 우승을 해줬고 또 최다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한 팀이 우승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거의 경제적인 효과가 2천억 대에 이른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분야를 잘 모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특히나 최근에 10대, 20대들 남성들에게는 거의 이 롤 그러니까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일반적인 뭐 스포츠 경기보다 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이게 어느 수준이냐? 일단은 본 사람이나 이용자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이 롤드컵을 계속적으로 이어온 거거든요. 리그니까. 예. 리그의 시청자 수가 4억 명이 넘고요. 일단. 예.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지금 세계 이용자 수가 1억 5,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11년부터 이 대회가 매년 9개 지역에서 22개 팀이 모여서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인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나 올해는 온 오프라인 모드에서 역대급 흥행이라는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 2천억대로 추산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시청자 수도 65% 올라갔고 이제 누적 시청자 수 4억 명, 이제 결승전만 동시 접속자 수가 1억 명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실제 경제적인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어요. 그랬는데 18,000석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예매 시작 10분도 안 돼서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보러 가는 거니까 싸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티켓이 정가가 8만 원에서 비싼 표는 25만 원 정도예요. 24만 5천 원. 예. 암표가 거의 뭐 300만 원 선까지 거래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18,000석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국에 또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생중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네. 이게 4강 때도 영화관 23곳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결승 때는 영화관 44곳이었고
여기서도 좌석 가격이 28,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44곳이 다 이제 매진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광화문에 e스포츠 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대형 스크린을 이번에 설치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대형 스크린 앞에도 15,000명이 집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축구 같은 거 거리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모였고요. 또 이게 또 하루가 아니라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 결승을 이제 축하하면서 3일 동안 연관된 페스티벌을 했는데 네. 여기에도 또 8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불러왔고 또 결승전 티켓의 예매 관중 중에 15%가 외국인이었다고 하고 예. 그 외에 또 광화문에도 외국인 관광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큰 스포츠 경기를 이제 유치하는 것과 비슷한 이런 정도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e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스포츠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 매년마다 열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롤드컵은 똑같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4년에 한 있고요. 번씩요?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리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그 연도까지는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스타크래프트까지 열심히 했었는데 이 롤은 이제 저는 이제 슬쩍슬쩍 보는 상황이라 스타크래프트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도 리그를 합니다. 어쨌든 아니 근데 전 무슨 생각 때문에 이걸 여쭤봤냐면 네. 이런 리그를 한 1년에 10개씩 정도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떨까? 아, 그렇죠. 근데 e스포츠 종주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e스포츠 종주국인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장 규모로는 지금 세계 3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하고 중국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롤드컵 자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글로벌적인 이슈가 더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 몰리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수많은 후원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행사에서 스폰서로 좀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IT 분야 또 살펴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이제 게임 관련 키워드인데요. 네. 지스타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국내 최대 게임 전시인 지스타가 나흘 동안 부산 백스쿼드에 열렸는데 여기에도 또 19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업계에 따르면 3일 동안 그러니까 나흘 동안 이어진 이 지스타에서 19만 7천여 명이 방문했고요. 지난해 18만 4천 명보다 1만 명 이상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또 온라인 방문객 역시도 94만 4천 명, 하루 평균 23만 명 정도가 고유 시청자로 몰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NC소프트가 8년 만에 또 스마일게이트가 9년 만에 웹젠이 7년 만에 현장 부스를 내고 신작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게임 회사들이 좀 모이게 됐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인디 게임 회사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또 악으로 좀 잘못 분리됐었던 프레임이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게임 산업 수출액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는 효자 산업이에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이런 좀 새로운 관점들이 특히나 이번에 좀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헷갈려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문제일까? 네. 게임을 많이 하는 게 문제일까? 놀라운 거는요. 그 요즘에 아까 리그 오브 레전드 있잖아요. 이거는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요즘에는 공부만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프로 게이머가 되는 것을 학원을 보내고 이게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내요. 왜냐하면 이들의 연봉이 정말로 일반 아이고. 스포츠 선수보다 더 높고 대단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네. 그 스포츠단 들어갔다가 나온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목이 다 나갔대요. 네. 이게 하도 게임 그거 하느라고.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부상당하는 거랑 또 그것도 똑같은 개념이고. 그러네요. 그렇죠. 또 스포츠도 그것도. 스포츠만 하다가 나오게 되면은 어려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이 결국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로 보느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거를 악으로 보느냐 마약으로 보느냐 약으로 보느냐 이런 것들에 좀 이슈에서 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0대들은 이걸 하나의 또 문화 그리고 컨텐츠 하나의 스포츠로 즐기고 있다라는 것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외교 주제의 키워드는 불발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나온 키워드이고요. 네네. 중국과의 거리를 확인한 정부가 뭐
다시 각급 대화를 통해서 다시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계속적으로 한중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실리 외교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댓글의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한미일이 분명히 밀착하는 공조 속에서도 좀 외교의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뭐 예를 들면은 시진핑이 이제 미국과 일본은 만났는데 한국하고는 제대로 만나지 맞아요. 못하고 예. 또 중국과 일본 정상은 공동이익에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공조하면서도 왜 중국과의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도 좀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관리하거나 제대로 된 실속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네. 키워드에 벌써 이 키워드가 나오네요. 뭐요? 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틀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 최근에 보면 좀 하나의 좀 트렌드가 예. 백화점들이 예. 백화점 바깥을 아주 좀 럭셔리하게 꾸미거나 그 명동에 아니면 있는 네. 백화점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명동 외에도 근데 다른 백화점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모 백화점 같은 경우는 계속 명품 그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번에도 그 백화점에서 이번에 또 새롭게 만드는 명품과의 그 조합을 하는 트리들이나 외관 장식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아주 또 명품이나 비싼 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트리만큼이나 또 이 케이크 역시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케이크에 대한 관심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 연말 케이크 가격이요 20만 원에 육박하는 게 있고 또 편의점에서는 6,500원, 뭐 5,600원 수준까지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좀 양극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이 주장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라는 긴급 속보 들어와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또 나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줄 뉴스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네. 자,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14.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5도가 높았습니다. 내일 동해안과 남부, 제주도 지방에서는 낮 기온이 최고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모레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흐려지겠고 늦은 밤에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에 중서부와 전북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기온이 낮아 추워지면서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2도, 대구 3도, 서울, 광주 5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대구 17도, 광주 18도, 부산, 제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오전에 농도가 일시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견 7도, 습도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단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한 신문에서 발견한 기자 칼럼은 27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오르고 있었습니다. 1996년 프랑스 파리 세계 유네스코 본부. 기자는 이곳에서 이후 설악산이 맞이할 운명을 결정지었을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얘기하는 걸까?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설악산 인근 지자체와 의회, 일부 주민 등이 파리 유네스코 본부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의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에 지역 주민들은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러 강구했습니다. 설악산이 세계자연유산이 되면 국립공원 일대보다 더 규제가 강화돼 지역 개발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의회는 투쟁위원회까지 결성해 그해 5월 유네스코 실사단이 내한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는 등재 신청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한국의 첫 세계 자연유산이 될 수 있었던 설악산이 이후 맞이한 운명은 제주도와는 사뭇 달랐다고 설명합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환영 분위기 속에 지난 2007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에는 방문객 급증으로 엄청난 사회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고 제주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설악산에서는 자연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 사업들이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환경부의 5색 케이블카 설치 허가에 이어 어제 양양군이 케이블카 시공사도 정하지 않은 채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식을 여는 일이 있었다고 기자는 말합니다. 세계 자연유산 등재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대신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멸종위기 사냥과 아구산대 식물들을 위협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연간 예산이 약 4천억 원인 양양군이 예상 건설비만 972억 원, 실제로는 그 2배 이상 비용을 투입할 수도 있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자칫 실패할 경우 그 막대한 재정 부담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 기자는 끝으로 이런 인상적인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i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There are dreams,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for us growing.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dream we were conceived in will reveal a joyful face. And the world we once believed in will shine again in grace. Then why keep strangling me when this earth crucify its soul? Though it's plain to see this world is heavenly. Be God's love, make it fly so high. Let our spirits never die. In my heart, I feel you are all my brothers. Create a world with no fear. Together we'll cry happy tears. See the nations turn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We could really get there if you cared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to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훈의 시대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35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군복무하면서 백두대간 향로봉을 비롯한 인근의 민간인 금지구역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지금도 그때의 풍광을 잊을 수 없어요. 한없이 인간을 작게 만드는 자연과 이를 정복하려는 인간. 이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111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꼭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해야만 보호하고 보존하는 걸까요? 관광에만 치중하지 않고 보호하며 유지하며 공유하는 건 어려운 걸까요? 안타깝네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강제가 되는 거니까 개발에 대한 유혹이나 욕구는 늘 있게 마련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세계 자연유산,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꼭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하게 되면 뭐 지역민의 자긍심뿐만 아니라 좀 더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기자는 하고 있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보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뭐 오색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이 엇갈리시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개발만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개발하는 방식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얼마나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아주 작은 차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섬세함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다양하게 계속 저희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잠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합동참모본부가 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했다라고 기자들한테 공지문을 보냈다. 네. 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그냥 짧게 한 줄로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조금만 더 상세한 내용 나온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밤에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서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미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가 있고요. 보통 전례를 봤을 때 첫날이 내일 새벽 발사가 유력하다라는 분석이 앞서 있었습니다만 네. 예고보다는 좀 빨리 발사가 됐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1, 2차 발사가 모두 실패였는데 이번 발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예. 북한이 밝힌 위성 발사체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이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등의 두 곳과 필리핀 동쪽의 태평양 해상 한 곳이고요. 지난 5월에 1차 발사, 8월에 2차 발사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잔해물 낙하 지점과 발표한 장소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5월 31일에 정찰 위성을 우주 발사체인 천리마 1형에다가 얹어서 발사를 했습니다만 2단 로켓 점화가 실패를 해서 전북의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8월 24일에는 1단부와 페어링이 비교적 예고한 지역에다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2단 추진체부터 비정상 비행하는 등 발사가 실패한 상황이고요. 2단부는 예고 구역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미 이제 북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23년 4월에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예. 그 시한은 지난 상황이고요. 이 기술들이 발사를 할 때마다 얼마만큼 진보하는가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NHK는요. 북한이 20일 오늘이죠. 예. 10시 46분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라고 했고요.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이번 발사로 일본의 영향이 없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이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에 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는 거고요. 거의 비슷한 시각에 일본 방위성에서도 네. 미사일 발사 사실을 발표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아직 발사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것인지 이 여부도 좀 만약에 저희가 방송 하고 있는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서울 지하철 노사가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을 받네요. 네, 정의 속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네.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끝에 어쨌든 내일 아침 출근길은 덜 걱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하루 전날 극적 타결을 이루게 됐는데요. 내일 예정됐던 총파업은 진행되지 않게 됐고요. 4시에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의 양측이 교섭을 재개했고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노조 관계자의 발표를 보면 660명을 신규 채용한 이후에 노사 간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접근해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재정 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이 13.5%인 2,212명을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사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노조에서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안을 철회하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교섭이 시작이 돼서 10번 이상의 교섭에 나섰습니다만 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9일과 10일에 파업이 있었는데요. 노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경영 합리화에 대해서 노사 간의 논의를 전제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기로 했고 그 사이에 안전 공백이 없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노조가 세 군데나 되기 때문에 네. 그 이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좀 다행입니다. 오늘 경기도 파주시에서 한 남성이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까? 예, 파주 식당 앞에서 음식점 주인이 흉기에 찔려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범행을 저지른 남성을 붙잡고 보니까 이 식당에서 최근까지 일했던 종업원이었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네. 60대 남성이 이 음식점의 주인입니다.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서 의식이 없는 채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 사건 발생한 시각이 1시 정도였었는데요. 네. 이렇게 달아난 사람은 이 음식점에서 일을 했던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남성이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피해자가 내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만 도주 경로가 휴대전화 그리고 CCTV 등의 기록이 됐고 1시간 반 만인 3시 반쯤에 서울 은평구 지하철 구파발역 화장실에서 붙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피의자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는 사건 현장 주변 풀숲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직원이긴 했습니다만 목격자분들이 자주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고요. 지난달 중순부터 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피의자가 일을 하면서 몸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식당 주인에게 계속 금전적인 보상을 문의했다는 식당 관계자들의 얘기가 있어서요. 네.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제는 한 재판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지난 8월 신림동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정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윤정의 어머니가 재판에 참석해 사과를 했습니까? 네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된 건데요. 최윤정의 모친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주장입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한 후에 친구를 데려온 적이 없었고 학교 폭력을 당하면 성격이 변했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최윤정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교 폭력의 희생자라는 주장이겠죠. 허리 쪽에 멍투성인 것을 확인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외톨이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정신과 치료를 잘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뒷받침을 못 해줬고 최윤정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으로 2-3번 정도 병원에 간 적이 있다라고 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는데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유족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마음은 있는지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유족에게 사과문을 낼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돈 문제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최윤정에게 어머니의 증언을 본 소회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은데 나왔다. 어머니는 이 상황을 잘 모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기색인데요. 그래도 모친이 용기를 내서 나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 최윤정은 잘 모르겠다. 할 말이 없다. 라면서 말을 피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고통스럽다면서 증언 시간을 제한해달라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보이지는 않네요. 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탐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이의신청 기간이 어제까지였는데 네. 전년도보다 이의신청이 많이 줄었다고요? 예.
지금 이의 신청이 가장 많은 영역은 국어인데요. 69건이고 문항수로 보면 14개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사 사회탐구가 67건, 과학탐구가 62건, 영어가 54건, 수학이 26건, 직업탐구가 7건, 제2외국어 한문이 3건 등의 순인데요. 예. 제일 많은 게 영어 33번에만 13건의 의견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정답률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가채점, EBSI의 가채점 기준으로 정답률이 14.3%로 굉장히 낮은 문제인데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얼굴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표정이나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 심리학 연구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수험생들 얘기는 지문이 너무 짧아서 이 정답을 뒷받칠 만한 논지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수 정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 운영과 관련돼서 항의한 글도 다수 있었는데요. 네. 그 지난번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시험장의 종료종이 좀 일찍 올린 경우도 있었고 해서 네. 정전 등의 시험 운영을 지적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의제기 접수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의 경우에는 633건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거의 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고요. 2022학년도에는 1,014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가장 많이 제기됐던 거는 2011학년도 수능이었는데 1,655건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정답은 28일 오후 5시에 발표가 되고요. 21일부터 28일 사이에 이에 대한 신청을 심사한 그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정답 문제에 대해서만 네. 문제의 오류나 답의 오류를 주장하는 이의 신청에 한해서만 심사를 거칠 예정이고 성적표가 다음 달 8일에 나옵니다. 그거는 다 채점 끝난 성적표일 거고 네. 가채점 결과는 나오지 않나요? 이쯤이면은. 그렇죠. 근데 뭐 만점자가 나왔다거나 네.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한 10여 년 만에 만점자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직까지 주요 학원들에서 채점한 결과가 만점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번 수능이 진짜 역대급 불수능이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21일까지 아직 가채점에 만점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점이 예상되는 학생이 나올 경우에는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요. 아직 네.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입시학원 중에 12만 명의 가채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보니까 재수생 1명이 만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이것도 확인은 된 상황은 아니고요. 네. 주요 학원에서도 가채점 결과 아직까지 만점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만점자가 안 나온다면 2011학년도 이후에 13년 만에 사례가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러면 그럼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된 거냐라고 하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심심찮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난이도에 실패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변별력은 확보했다고 하지만 올해 수능이 정상적인 난이도였냐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킬러 문항을 없애니까 물수능이 됐다. 너무 쉽다라고 하는 지적을 피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줄 세우기가 필수인데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으니 킬러 문항에 준하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분포시켜야 어쨌든 등수를 매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다는 건데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서로 용어만 달리할 뿐 킬러 문항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어려우냐의 문제인데. 못 풀게 하려고 내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킬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풀기 그쵸? 어렵게 만드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변별력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결국은 어렵게 내는 본질은 같은 거 아닙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 아는 노무사가 있는데 이번에 노동법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아 수능에요? 네. 네. 근데 노무사들이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건 노동법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노동법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잖아요. 수학이 1타 강사가 30분을 풀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사교육 시장이 또 커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사교육 줄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일부에서는요. 수학 22번이 지금 제일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킬러 문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수학의 28번과 30번도 공교육만의 수준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EBS에서는
이게 킬러 문항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22번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문제를 봤을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킬러 문항이 과연 없는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수능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만으로는 이 예상 밖의 변수를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들 때문인데요. 충분히 연습을 공교육 안에서 한다고 해도 이 정도 수준이면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학교 범위 안에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점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재수나 반수를 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수능이 치러진 이후에 열린 입시 설명회 반응이 예년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도 불수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킬러 문항이 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도 문제를 그러면 학교 공부만 해가지고 풀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올해 시험은 이미 끝났다고 하더라도 고3이 되는 고3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불확실하면 가장 잘 되는 곳은 사교육 학원과 입시 설명입니다. 그렇죠. 예. 불안감이 커지면 갈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예, 물어볼 때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뭔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예. 불법 촬영 문제 두고 황 선수 측하고 피해자 측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네. 우선은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다. 라고 하는 게 황의조 선수 측의 주장입니다. 그랬는데 이 여성 측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 이인희 변호사인데 피해자가 황의조 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에나 그 후로도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전 연인과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란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에게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에 지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황의조 씨가 이를 동의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네. 이제 영상이 유출되면 피해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황의조 씨한테 화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에 정식적으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황의조 선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황의조 선수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네, 황의조 선수 이런 상황에서 태극마크 달고 뛸 수 있을까요? 태극마크 달고 오늘은 뛰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가슴에 단다는 건 여러모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품위 유지도 국가대표 선수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불법 촬영한 사람은 국가대표로서도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 피해자가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6조에는 각급 대표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린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징계와 관련돼서 포괄적인 규정이 담겨져 있는 게 공정위원회 규정인데 거기 보면 징계 사유 및 대상에 체육인으로 품위를 심히 훼손한 경우 공정위를 열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 근데 축구협회 입장은 뭐냐면 지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경찰의 조사 결과를 살펴본 후에 대응할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인데 이전에 축구협회의 행정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비판도 많고. 네. 뭐 이렇게 음주운전 징계를 받아서 자격 없는 선수를 뽑아서 선발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이전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협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저희 뭐 이 시간에도 탕후루 얘기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네. 쓰레기 문제도 있고 네. 또 탕후루가 그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대학생들이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한 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 진출한 팀인데 185도씨라는 팀입니다. 성균관대, 서울여대, 숭실대, 중앙대학교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인데요. 네. 이분들은 원래 헤비유저래요. 자기들이 탕후루를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탕후루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흉기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익 광고를 만든 거예요. 스스로. 네. 꺾어버려라는 이름의 캠페인인데 꼬치가 위험하니까 반으로 뚝 꺾어버려야 된다라고 예.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공모전의 취지에 맞게 이 탕후루 꼬치 문제에 주목을 했고 환경미화원분들이 이거를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꺾이지 않은 채로 버려지는 탕후루 꼬치 때문에 손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거를 상해를 입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꼬치를 한번 꺾어주기만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탕후루 꼬치가 버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버리는 올바른 방법을 모른다라는 생각에 종이 그 컵 있잖아요. 싸는 컵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 넣은 거예요. 이거 자체로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탕후루 꼬치를 아무런 데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리는 방법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강원도 평창 오대산의 국립조선왕조 실록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반출됐던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온 건데요. 헌적 역사, 오늘은 오대산 사고본 실록 이야기와 함께 실록 편찬의 의미와 가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록 편찬을 빨간펜 정신에 빗대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대산 사고본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실록, 그 뭐 태주에서 철종까지 25대 472년의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고종과 순종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를 했고,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진들한테 간신히 살아남은 전주 사고본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실록을 찍어내서 이 서울의 춘추관, 강화대 정족산, 그다음에 그 봉화 태백산의 봉화 거기, 그다음에 그 무주의 적산상, 그다음에 평창의 오대산에서 5대 사고에 한 부씩 보관을 했다라는 건데 네. 이 중에 오대산 사고본은 1913년에 일본 도쿄대로 반출됐다가 1923년 그 간도 대지진으로 대부분 불타 없어졌고 용께 살아남은 75책, 뭐 성종실록, 중종실록, 선조실록, 효종실록인데요. 이 5개시 이제 설립된 그런 국립 조선왕조실록 박물관에 상설 전시된 겁니다. 그리고 의궤는 뭐 왕실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전시하는데 네. 일본으로 역시 반출됐다가 돌아온 82책, 82책입니다. 괜히 일본으로 가져갔다가 그러니까요. 이건 또 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렇게 다 없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진짜 일부라도 남아있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예, 그 이제 오대산 사고본은 일부 남아 있는 거고, 네. 그 지금 실록의 경우는 모두 2,114점이 남아 있는데요. 14책이 남아 있는데 예. 강화 정족산 사고본이 1,187책, 그다음에 태백산 사고본이 848책, 그리고 오대산 사고본이 75책이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적산산 사고본이 823책인데 네. 이거는 북한이 한국전쟁 때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 중에 4책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거기에 이제 소장을 하고 있어서 북한에서는 요 적산산 사고본을 가지고 또 영인본도 만들고 거기 나름대로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간펜 정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오대산 사고본 중에 이제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을 보면 좀 눈길을 끄는 게 정본이 아니라 교정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을 거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전주 사고본을 토대로 해서 아까 5대 사고에 보관한 그런 인쇄본을 다시 찍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란 때문에 물자가 되게 부족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교정을 본 흔적이 있는 그런 이른바 교정본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아. 이제 이 오태산 사고본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보관을 한 건데요. 예. 그냥 버리기 아깝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대산 사고본 중에서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을 보면 붉은 먹글씨로 교정을 본 흔적이 남아 있죠. 그래서 뭐 선조실록이라든가 효종실록은 그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정본을 했는데 예. 앞에 거 요거는 이제 그 빨간 펜 이렇게 붉은 먹글씨로 했는데요. 예. 제가 말하는 실록의 빨간 펜 정신은 그런 뭐 단순한 교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기록했던 그 교정본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본을 만든 건데 그걸 이렇게 빨간 펜으로 수정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사적 가치를 갖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좀 이제 다른 이유가 어떤 있어요? 건지 한번 이게 예.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예. 이게 사실 빨간 펜 정신, 빨간 펜이라고 표현한 거가 뭐냐? 그 당대의 표현은 주묵사라고 해요. 붉은 먹글씨로 쓴 역사다. 이것을 네. 주묵사라고 하는데 이 어원이 뭐냐면 그 중국 송나라 역사가인 범충이라는 인물이 신정실록을 수정하면서 썼던 서술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명으로 그 역사를 수정하긴 하지만 네. 수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서술된 역사를 그냥 쓸 때는 검은 글씨를 쓰고 네. 새로 이렇게 고치는 그러니까 삽입하는 거는 붉은 글씨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알아보기 쉽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치는 대목의 역사를 붉은 먹글씨로 썼다 해서 주묵사다. 그런 역사다 해서 주묵사다라고 한 거죠. 근데 주묵사라는 용어도 좀 낯설고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빨간 펜이라고 합니다. 정신이라는 단어까지 붙였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걸 말하는 건가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얘기했던 오대산 작업은 단순한 뭐 오자 교정용 빨간 펜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도 그런 줄 나오는데. 알았던 건데. 근데 이제 실록에는 이렇게 보이는 빨간 펜도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빨간 펜, 그러니까 주묵사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주묵사 정신이 내 담긴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선조실록과 그 선조실록을 고친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네. 뭐 이게 알 수가 있는데요. 몇 구절을 보면 먼저 선조실록을 보면 징비록을 쓴 류성룡 그 인물평을 어떻게 했냐면 네. 류성룡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고 선비의 억울한 죽음에도 입을 닫았다. 이 사람은 재상의 그릇이 부족한 인물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수정한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선조실록 편찬자가 류성룡을 비방하고 배척을 했는데 아니다. 류성룡은 나라 걱정을 집안일처럼 했다라고 아주 정반대의 평을 내렸는데 네. 했고 그다음에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한음 이덕형을 두고는 선조실록이 뭐라 그랬냐면 젊은 시절에는 재능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임진왜란 때 소인배들하고 어울려서 예절을 상실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비판했거든요. 네. 그런데 수정실록을 보면 이덕형은 청렴한 인재라는 중망으로 나라를 위해서 집을 잊은 그런 사람이다. 어진 재상인데 대복파 무리가 시기를 해가지고 얼터당토하는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오히려 선조실록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인물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가사문학의 대가라는 우리가 정철 예. 유명하잖아요. 예. 선조실록은 정철은 편협하고 망령되어서 원망을 자초했다. 죽을 때까지 비방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아주 손가락질을 했는데 네. 수정실록을 보면 정철을 권간이나 적신으로 지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철이라는 사람은 정승 노릇도 1년밖에 안 했고 네. 그리고 그때 이산해라든가 류성룡 같은 다른 정승들도 있는데 어떻게 혼자 권세를 부렸다는 거냐라고 두둔해 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근데 선조실록이 비판한 인물들을 선조 수정실록이 변호해주거나 두둔해줬다. 거꾸로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북파의 영수였던 이첨과 기자원을 두고는 정반대의 평가였는데 선조실록을 보면 이첨은 천성이 영특하고 기계가 있고 간쟁하는 풍토가 있었다라고 이제 칭찬했는데 네. 반면에 수정실록은 이첨은 간적의 괴수다. 실록을 쓸 때 스스로 거린기 없이 자기 자신을 칭찬했으니까 통탄스럽다라고 깎아내렸고 기자원을 두고는 선조실록이 기자원은 도량이 넓고 덕망이 있었다라고 아주 후한 평가를 내렸는데 네. 수정실록을 보면 기자원은 실록을 감수할 때 자기 입맛대로 자기 스스로를 막 칭찬하는 그런 글을 쓰고 막 그랬다. 역사를 남겼다. 주보를 가해도 모자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편파보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파 싸움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조반정 직후 1623년 8월에 이정구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선조실록은 적신의 괴수가
편찬한 부끄러운 역사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재편찬돼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나서는데 요컨대 광해군 때 1609년에 편찬된 선조실록은 대북파인 기자원과 이이첨이 중심이 되어서 찬술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사서다라고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인조반정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광해군하고 대북파가 쫓겨나면서 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싹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꿔놓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당파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원래 그 선조실록이라는 게 태생부터가 사실 부실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실록 편찬을 위한 원자료 사초책이 임진왜란 와중에 불에 타가지고 한 줌의 재로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왜적들이 불태운 겁니까? 그런 것 같지만 불행히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연을 알면 기막힌데 선조 임금을 따라서 의주로 이제 피난길에 나서던 그 선조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관 조존세, 김선여, 임취정, 박정현 같은 그런 그 사관 4인방이 사초책을 몽땅 불태우고 나서 임금 곁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란 중이지만 임금의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야 할 사관들이 이게 이제 이건 뭐 필시 나라가 망할 것이야라는 그런 희망이 없다라고 지레짐작한 다음에 불태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조 즉위년 즉 1567년부터 임진왜란 직전 그러니까 1592년 3월까지 25년의 역사가 기록이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진 거죠. 아니 실록이 왕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왕의 기록이 25년이 통째로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공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선조실록을 편찬할 때 그 광해군 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항복과 같은 명망가가 책임을 졌는데 그때도 이제 뭐 한탄을 하는 거죠. 이게 잃어버린 25년의 그 역사 기록을 일일이 찾아서 기록하려면 이거는 뭐 10년이 걸려도 절대로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숨을 내셨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당대 사대부들의 개인 일기 이런 거라든가 조정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강론을 펼치면서 기록한 어떤 그런 경연일기 이런 걸 가지고 짜맞춰 가지고 이제 그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마저도 개추곡사라 그래서 영창덕은이 죽고 그다음에 서인과 남인이 축출되는 바람에 이항복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역사 편찬이 기자원과 같은 대북파가 그런 편찬 작업을 주도하게 되거든요. 그런 주도권을 뺏기는 바람에 일관성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선조실록이 221권인데 이 사초실종 25년의 기사 이거는 26건밖에 안 되죠. 불가합니다. 그럼 원천적으로 역사 기록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가장 부실하고 엉성한 그런 실록이 선조실록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다면 임진왜란과 그 이후에 그런 기사들은 충실할까? 나중에 정식으로 했으니까 그렇지도 않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개추곡사 이후에 대북파들이 맡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평가가 자기는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편협하고 일방 통행식 역사 소설 이것도 문제였죠. 그래서 당색을 떠나서 당대에 그렇게 인망이 두터웠던 아까 얘기했던 이덕형이라든가 한준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류성룡 정구와 같은 남인 관료 서인 계열의 성원 이항복 윤두수 신움 이정구 정철 김상원 이런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비방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자원이라든가 이천과 같은 대북파는 자기니까 또 이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군자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올바른 역사 소설이 아니다. 그렇겠는데요. 그래서 이 가장 형편없는 그런 실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주도권을 잡은 반정 세력이 선조실록은 이거는 사실을 왜곡시킨 역사 소설이야라고 이제 지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서인 세상이 됐으니까 우리 맘대로 우리 뜻대로 한번 뭐 기록을 남겨보자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구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수정실록의 편찬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 이 수정실록 편찬도 녹록치 않았어요. 그 와중에 이괄의 난이 벌어지고 정무의 호란, 병자호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난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랬고 그리고 이 선조실록보다 이게 더 문제는 광해군 일기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이첨 같은 대북파 때문에 광해군 초기 시대의 역사를 메모한 사초가
더할 수 없이 또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으로 걸려 있잖아요. 광해군이라는 거는 네. 서인 세력과 이게 반대적인 그쵸, 거기 그쵸. 때문에 반정 세력으로서는 병난을 겪으면서 실추될 대로 실추된 그런 반정의 정당성 이런 거를 또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입증하려면 광해군 일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거죠. 선조실록은 뒷전이다. 그때는 그렇게 된 거죠. 광해군은 나쁜 임금이었어라고 그걸 해야 먼저 해야 우리가 정권을 잡은 명분이 생기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데 어쨌든 뭐 다른 거는 오히려 광해군 문제를 처리하려고 먼저. 정권의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 뒤로 후순위로 밀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은 이제 후손들이 밀렸는데 그래서 그 이정구가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보다 18년이 지난 1641년에 이제 재론이 다시 됩니다. 당시에 대지학 이식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편찬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게 지금 변란도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뭐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 떠도는 야사라든가 그런 각 가문에서 전하는 서책도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옛 일을 아는 저 같은 신하들 조금 있으면 죽는다.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선조실록, 수정실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촉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50년이 지난 세월이 네, 돼버리니까 벌써 사망한 사람들도 많아서 구술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늙어 죽고 그런데 어떻게 네. 하냐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식의 상서문을 해서 수정실록의 편찬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그 처음에는 그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사마강의 자치통관 같이 사관 한 명이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그 비용 절감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그게 낫다라 그래서 인조가 대지학 이식이 상소문을 올렸어. 그럼 당신이 한번 알아서 해봐. 스스로 혼자 한번 이렇게 다 책임지고 해봐라고 했는데 네. 이식이 뭐냐면 이게 사마강의 자치통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전조의 역사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예. 이거는 당대 역사 아니냐. 그걸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하라 그러느냐 이렇게 식으로 반대를 하죠. 신하들이 그러면은 쓰셔야 합니다. 이거 말 못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말 떨어지는 순간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보지 그래. 이렇게 맞아요. 이게 제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의견을 내면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이런 게 잘못했다가는 되게, 욕 혼자 다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 소설이라는 게 개인 의견이라든가 당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수정 작업도 공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공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 이식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선조 수정실록도 어떻게 보면 공론에 따라서 사관 개인의 저술이 아니라 공론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나마 그건 다행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 관사를 정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전국 8도의 감사에게 이제 사관을 지낸 적이 있던 사람들의 집에 갖고 있었던 가장사초라고 하는데 그런 가장사초 그다음에 야사 이런 것들을 고을별로 수집해서 올려 보내라. 안 보내는 사람은 벌 줘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했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수정실록은 그보다도 그 효종 때나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1657년에 그 겨우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지금 몇 년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인조 때 시작한 게 효종 때 끝났다 그러면 44년 이제 처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44년을 했는데 예. 여기서 그 선조 수정실록 편찬에서 정말 빛나는 포인트가 아까 얘기했던 그 주묵사정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아까 이정구가 선조실록을 두고 적신의 괴수가 편찬한 부끄러운 역사다라고 진저리를 쳤잖아요. 그랬다가 무려 44년 만에 수정실록을 편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타도 대상이고 이거 적신의 괴수가 썼던 예. 선조실록은 폐기하거나 혹은 불구덩이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야말로.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열람하고 있듯이 선조 수정실록과 선조실록을 그대로 남겨뒀다라는 거죠. 그건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쪽 역사만 우리가 배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그 바뀐 것도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걸 바로 우리가 알 수 이제 있는 거잖아요. 주묵사 정신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선조 수정실록의 편찬자들 이거는 첨삭 수정한 흔적인 빨간 펜, 즉 붉은 먹글씨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살렸는데 이게 이제 선조 수정실록 편찬에 참여한 최유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네. 역사 기록에는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갖가지 수정서나 해석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범충이 아까 얘기했던 주묵사 정신이 그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수정한 실록을 신구번 옛날 거나 지금 거나 선조실록이나 수정실록을 모두 보존해서 이런 주묵사 정신처럼 참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래도 그 시절에 이렇게 그 역사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올바르구나. 그렇습니다. 그 정신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배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유가 뭐라 그랬냐면 선조실록에서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모욕당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네. 수정실록을 만들었어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가 말끔히 바로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실록과 수정실록을 보는 사람이 자세히 처음과 끝을 잘 비교해서 살피고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주목사의 교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역사서 뜯어고친다면서 수정서를 애써 만들어 놓고 예전에 만든 부끄러운 역사서 이것도 폐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정신 이것이야말로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남겨둠으로써 후대의 공정한 평가를 받아보겠다라는 어떤 역사가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데요. 이거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도 좀 비교가 될 만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실록이 있고 수정실록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 그다음에 숙종실록과 숙종보궐정호실록이라고 해서 숙종실록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당파 싸움이 문제거든요. 네. 뭐 서인이 잡았다가 남이 잡았다가 하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바꿨으니까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예. 잘못된 거 이렇게 고쳐갖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오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말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이 있는데 두 실록을 그냥 뒀다라는 거죠. 그 경종수정실록을 편찬한 다음에 일화가 정말 신금을 울리는데 네. 그 당시 정조 때거든요. 예. 경영관인 송독상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정조한테 아니 뭐 경종수정실록을 썼는데 이제 옛날 본 그러니까 경종실록은 이제 물이나 불에 집어넣어서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정조가 주묵사 정신을 거론하면서 수정본과 구본 옛날 본을 모두 남겨두는 것은 예법이다라고 아주 단칼에 일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록이라는 게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잖아요. 예. 그 감이 차고도 넘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주묵사 정신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건데 혹시 그 현종실록이 있고 현종개수실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수종실록이라고 안 하고 왜 개수실록이라고 하고 숙종보궐정호실록이라고 하는지. 정호는 그 우리가 정호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책을 내면 틀린 것만 살짝 이렇게 그것도 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뒤에다가 이렇게 딱 붙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달라요. 수정했다라는 게 있고 좀 고쳤다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미묘한 고치는 형태에 따라서 네, 이렇게 이름을 달리 또 붙였던 거군요. 그렇군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